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하우스푸어 파탄위기가 사상 최고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2030 MZ세대라고 하죠. 영끌, 빅2, 갭 투자를 이끌면서 금융 충격에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 거품은 커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나 강력한 정책이 임박한 가운데 부동산 대재앙이라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속보입니다. 하우스푸어 파탄 위기, 영끌 갭 투자 날벼락. 바로 금융위하고 한은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반 자영업자까지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자, 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강남 산다고 해서 부자 아니에요. 하우스푸어가 강남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하우스푸어 위험군 이거 꼭 기억하세요. 별별 쳐놓을 테니까. 나는 아니겠지 이런 거 없어요. 나는 월급이 세니까 아닐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자, 하우스푸어 경고. 최대 위험이 바로 세 가지 형태입니다. 다주택자가 가장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갭 투자, 전세 끼고 투자하는 사람이 영끌보다 더 위험해요. 그 다음에 영끌입니다. 세 번째가. 자, 그 다음에 대출 범위. 대출을 받은 사람들 40% 이상을 받았다. 일단 위기라고 봐야 돼요. 물론 금액이 클수록, 금액이 크면 20%를 받아도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연령층은 내가 20에서 30대냐 또는 60대 이상이냐.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때가 가장 하우스푸어가 많았어요. 주택 가격은 일단 비쌀수록 안 좋아요. 그리고 고분양가, 분양을 받아도 고분양가로 매입한 사람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무리하게 분양을 받은 사람들. 자, 지역적으로 본다면 강남이 가장 위험하고 서울도 위험하죠. 그리고 신도시, 비싼 아파트들, 부산, 대구의 최고가 아파트들, 각 도시별로 비싼 아파트들 랜드마크는 아주 위험해요. 그러면 왜 위험하냐? 최대 원인이 부동산 거품이 너무 큰 거야. 지금 세계 1위, 2위를 다투니까. 그 동의는 바로 물량 폭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물량이 많습니다. 공급 물량만 많은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끌어안고 있는 물량이 동시에 터지면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면에서는 저소득층, 소득이 적으면 하우스푸어에 아주 취약해요. 많더라도 실직을 당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불규칙하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자, 경매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다주택 다음으로 많은 게 갭 투자예요. 매매가가 하락하게 되면 전세가도 따라서 하락하는데 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세가가 떨어져가지고. 자, 이제 하우스푸어 이 루트에 해당되는 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이거 한은하고 금융위기가 아예 노골적으로 경고하고 있죠. 자, 이제 2030 MZ세대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 한번 보자고요. 자, 밀레니엄 세대 한번 볼까요? 자, 가계부채 절반 2019년 33% 였던 2030의 가계빚이 2021년 불과 2년 만에 50.7%. 20대는 사실상 그렇게 막 빚을 낼 나이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30대는 이제 이해가고, 그런데도 40대, 50대, 60대 그 주력층을 제끼고도 이 아주 연령층이 판절 이상을 대출을 받았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것도 변동금리 조건도 좋지가 않죠. 신용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동금리가 최대치예요. 72%예요. 이 변동금리는 금리 인상의 쥐약이에요. 그냥 자기 계산으로 얼마 더 뛰니까 얼마 간다 이렇게 판단하면 오산입니다. 원금이 올라가고요. 자, 이자도 뛰고요. 기타 내 소득은 불균형이 생기고요. 금리 인상에 강력한 타격을 보겠죠. 자, 부채 증가 급증 2년 전체 11%. 평균적으로는 11%가 급증을 했는데 20, 30대는 20.8%. 이게 최근으로 올수록 집도 비싸게 사고 부채도 늘어나고. 자, 빅2 영끌이 1위라고 했습니다. 2030 주담대 맥시면 최대치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주담대 받고 신용대출 받고 부모한테 빌리고 난리도 말이 아니죠. 이것만 하면 다행이에요. 부동산을 하면. 자,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지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너도 나도 부자 됐다, 돈 벌었다고 하니까 바로 이 도박과 관련된 코인, 주식에 빠지는 거예요. 자, 3년간 부동산 예상 시나리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시나리오 얘기를 할 텐데 좀 안타깝기는 해요. 이 시점에서 다시 제가 대통령이라면 바로 잡혔어요. 농담 아닙니다. 그냥 잡아버려요. 소비 때문에 걱정된다고요? 세금 때문에 걱정된다고? 에이, 이 정도 많이 걷었잖아요. 그런데 좀 아무튼 고개가 수천 번 누구 말 맞다나 도리도리 할 정도로. 자, 여보세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네요. 3년간 부동산 흐름 시나리오를 일단 20, 50, 30%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눴는데 핵심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이 지금 정책이 점수를 매기면 빵점이 빵점.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불안해할 건 없어요. 많이 뛰면 많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폭락합니다. 다만 이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 길어질 뿐이고 도중에 2년 동안 폭등해갖고 비과세로 파는 사람이 생기긴데 나는 집을 안 잡아가지고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게 변수일 뿐이야. 보세요. 일단 21년부터 집값이 하락한다. 올 연말부터 하락한다. 이게 20% 정도 비율이 낮죠. 자, 그 다음에 22년부터 이게 내년부터나 대통령 바뀌면 집값 하락한다가 한 50%로 그래도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자, 2023년 집값 하락. 그러니까 오히려 2년 가까이 뛴다. 이것도 무려 30%로 올해 하락한다 보다 더 많아요. 이것은 제가 비율을 판단한 거예요. 보자고요. 자, 2021년 올해 집값 하락한다. 이 과정을 겪을 거예요. 하반기 때 집값 상승률이 이제 여름에는 폭등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여름 거래도 안 되면서 그냥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름 지나고 가을부터나 겨울부터는 이제 하반기 때 축소될 거예요. 축소된 다음에 이제 도중에 금리 인상 터지죠. 자, 그러면 이제 보합권 근처까지 갈 것 같고 내년 대선 과정에서 이제 집값 뭐 떨어뜨리는 어떤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나올수록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하락 전환되고 그 다음에 새 정부 때 대세 하락에서 폭락을 한다. 그럼 바닥장은 언제냐? 얼마나 기다려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바닥장이 한 2023에서 2025년 이 사이가 되겠죠. 여기 보세요.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데 내년부터 집값 하락할 확률이 커요. 이게 1년 후 안타깝지만 1년간은 뛸 것 같아요. 자, 2021년 하반기 때 여름 폭등을 이어서 폭등을 하고요. 금리 인상이 되면 상승폭이 좀 이제 줄겠죠. 정체예요. 상승폭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줄고 그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축소. 아직도 상승이에요. 축소니까. 그러다가 새 정부부터 이제 서서히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즉 1년에서 약 1년 반이나 2년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폭등을 하든지 상승을 하든지. 이게 지금 가장 유력해요. 좀 슬퍼요. 왜냐하면 이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이 없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2023년부터 하락하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비율은 있습니다. 2021년 역시 상승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급등을 해버리고 대선 과정상에서 누가 강력하게 피워들려고 뭐 집값 잡으려고 하겠어요? 폭등할 것 같고 새 정부 누가 되든 당장 집값 잡지 않고 1년간 또 상승을 해서 결국 2년 동안 최소 2년 동안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자, 이 세 가지를 다 염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물론 제가 이제 확률적으로 이 가운데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폭락만 주구장창 외치는 사람들 물론 정신승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말 믿다가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경기도 인천은 뛸 거니까 중저가 아파트 잡으라고 노래 불렀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잡으라고 한 거예요. 정책을 못 믿으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1, 2억밖에 안 한다. 지방에 대단지인데 좀 오래됐어도 뭐 500세대 이상짜리가 2억대다. 3억 원짜리라서 잡으세요. 왜 그냥 폭락장만 기다립니까? 그런 건 안 빠져요. 별로. 더 뛰면 뛰었지.
대신에 이제 비싼 것들 막 10억 이런 것들은 잡을 이유가 없죠. 설령 2, 3년 뛰어도. 자,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판단하시라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솔직히 잡을 게 없어요. 서울은. 물론 한 10% 제가 간추려 봤어요. 10%는 나옵니다. 이거 잡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이제 좀 그런 것들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위험해요. 너무 뛰어가지고. 자, 아무튼 그렇고 이번에 대부분 관망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매입도 판단하세요. 제가 이제 매입 판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제목하고 일치하는 건 맞아요. 결국 하우스 오브 푸어 때문에 집값 난리 납니다. 70%까지 폭락할 수도 있고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건 변함없어요. 이제 언제냐의 차이점일 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오해 없기 바래요. 여기 대부분은 금지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대부분은 지금 거품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잡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이유는 오름폭보다 하락폭이 훨씬 크고 하우스 푸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먼저 이런 사람들, 비싼 아파트 잡은 사람들, 이것도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영끌, 갭 투자, 실거주가 아닌 이런 사람들은 좀 기다리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자산이 부족하거나 수입도 불안정하고 단기 투자를 할 사람도 기다리는 게 맞고요. 자, 300세대 미만 아파트를 잡으려고 하거나 빌라,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걸 잡으려고 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나는 이미 집이 있어 근데 또 잡으려고 하거나 다주택자 또는 증여를 갖다가, 증여도 싼 건 해도 되는데 엄청 비싼데 하필이면 상투장에 증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리는 게 맞아요. 금지하는 게. 자, 가점 50점 이상, 50점 된다고 해서 수도권이 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 50점 무난한 괜찮은 점수이고 또는 특공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굳이 집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매입할 필요는 없다. 집값 6개월이나 1년만 빠지면요, 가점 65점이 40으로 떨어져요. 웬만하면 돼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매입을 판단할 사람들.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안타깝지만 최소 6개월, 최대치 3년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앞으로도. 집값을 안 잡아버리면 그렇게 돼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뭐 내년에는 잡힐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 보자고요. 중저가, 저평가, 실거주, 중저가, 저평가, 실거주. 좀 이것도 개인 여건에 따라서 뭐 중저가, 저평가가 다르긴 한데 뭐 3억 미만 또는 서울 같은 경우는 6억 미만, 뭐 경기도도 한 5억, 4억 미만 뭐 이렇게 실거주할 사람들, 자산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그리고 수입이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 그 다음에 재개발 좀 기대치가 있는 거, 자, 무주택자이고 또는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들, 가점이 40점 미만인 사람들, 이제 분양 기대치가 좀 낮은 사람들, 집 안 잡으면 나는 아프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판단을 하시라고요. 무조건 폭락장, 이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혹시라도 1, 2년 더 뛰게 되면 폭락장이 26년, 7년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도 5년 이상 남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이제 공급하고 입주 물량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볼게요. 2005년에서 2010년은 집값 폭등장인데 여기 보세요. 입주 물량, 수도권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이 최대치였어요. 어떻게 된 게 입주 물량이 많을수록 집값이 뛰어요? 공급이 적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부동산의 아마추어예요. 전문가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추어라고요. 결과가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왜냐면 자, 상식적으로는 공급이 많으면 집값 떨어지는 건 맞고 공급이 적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반대로 갔다고요, 그동안에. 여기 보세요. 드러나잖아요. 뭐 서울, 경기, 인천으로 구분은 했지만 어떻게 된 게 집값 제일 비쌌던 뭐 8, 9, 10년에 제일 분양이 많았어요. 그런 다음에 11년부터 13년까지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적잖아요. 이때는 집값 폭락장이에요. 대폭락장. 더 적네요. 어떻게 된 게. 더 폭등을 해야지. 물량이 적으니까. 근데 여기 또 보세요. 자, 2014년부터 지금 21년 여기입니다. 어떻게 된 게 집값이 뒤로 갈수록 폭등했잖아요. 지금 2020년, 21년 제일 많이 폭등하는데 물량은 더 많았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물량이 많으면 집값 폭락이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제 내년부터는 물량이 적으니까 폭등할 것이다 또 그러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3년 4년으로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준공 승인 날 것들이. 자, 지금 다 거꾸로 갔네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알려드릴게요. 자, 미리 분양을 합니다. 상승장에는 미리 분양하는 거예요. 집값이 뛰니까 건설사들이 신나가지고 막 분양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분양 계획도 취소해버려요. 미분양 나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때도 그래서 이렇게 분양이 원래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앞당겨갖고 막 분양하고 없는 것도 분양하고요. 막 쏟아내는 거야. 돈 버니까. 이때는 있는 것도 축소시켜요. 지금 계획상으로 이제 3기 신도시 여러분들 만약 하락하면서 3기 신도시는 이때 지금 물량 많아요. 그게 지금 준공심사 아직 안 난 것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을 거예요. 2024, 25, 26으로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폭락장 이런 모습이 또 재현됩니다. 자, 여기 2012년 8월 13일자 뉴스 강남 재건축 평당 3천만 원 분기 백약이 무효라고 아예 제목 기사에 달랐어요. 뉴스 기사에. 여기 보시면 자 8년부터 빠지기 시작하고 13년까지 마이너스잖아요. 왜 이걸 기억을 안 하세요? 그리고 14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끝까지 올라간 사례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퐁당 해가지고 무려 5번 이상 20년 25년 동안 5번 이상 폭등나겠던 그래프도 보여드렸어요. 이건 예외도 없습니다. 이제는 안 빠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꽁꽁 얼어붙은 부울경. 부울경은 2016년부터 여기 지금 이게 0인데 이렇게 빠졌네. 엄청나게 빠졌죠. 뭐 반토막 났죠, 완전히. 여기 보시면. 자, 수도권은 즉 수도권은 앞에서 반토막 났고 그다음에 14년 이후에는 이제 뒤에서는 이제 경상도, 전라도 이쪽 지방 쪽이 반토막 났고 이것 보고 잊지 말라고. 이제 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가지 않아요.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를 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2010년에 13년 집값 하락이 이렇게 이어진 것은 아시죠? 13년이라고 찍혔죠? 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자, 왜 이렇게 증가할까? 여기 지금 14년이에요. 여기가 지금 13, 14년이거든요. 왜 이렇게 증가할까? 뭐가? 미분양입니다. 바로 미분양. 집값이 폭락하니까 미분양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 이거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면 거꾸로. 자, 이번에 만약에 2022년부터 떨어진다. 이거 볼 것 없이 미분양 증가해요. 서울도 미분양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물론 경기도는 말할 것 없고 지방은 더 말할 것 없겠죠. 미분양이 난다는 것은요. 분양가 이하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한 번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자료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패턴상 똑같이 가요. 이번에는 더군다나 물량이 역사상 최대치라고 했잖아요. 제가 공급이 됐던 다주택 매물이 됐던. 자, 이제 2030 두 채 결국 폭락장의 하우스푸어로 전락. 여기 지금 현재 이번에 보세요. 청년층, 자 20대 뭐 30대 기타 해가지고 다 지금 여기 다 오히려 그 중년층, 돈 많은 중년층을 다 앞질렀어요. 이렇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속 17년부터 20년까지 꾸준히 늘어난 거 맞죠? 이렇게. 자, 이게 예전 뉴스, 이제 2013년 바닥 쳤을 때 이런 뉴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보세요. 1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4만 명. 4조 5천억. 이게 집 때문에 하우스푸어 됐잖아요. 경제력한 하우스푸어. 자, 심각하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2만 8천, 3조 3천억. 무려 394조 9천억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아예 지금 노골적으로 연체 고객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집값은 이미 고점을 찍었어요.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좀 구분해 볼게요. 이게 서울, 인천 옛날에 7년에 버블 세븐 때 찍었을 때인데 여기 보세요. 신고가 찍고 날아가고 있죠. 그런데 경기도 보세요. 경기도는 이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안 뛰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도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데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싼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주간 상승률을 보시면 경기도가 서울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서울은 0.1011에서 놀고 있는데 경기도는 0.34에서 놀고 있잖아요. 왜? 훨씬 더 덜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인천도 많이 뛰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인천이라는 곳이요. 대구, 부산보다도 집값이 싸요. 지금도 싸요. 잡아야죠.
아니 무조건 잡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 볼 것도 없이 아니 인천이 낫지 어떻게 대구 부산이 나와요. 이거 다른 나라 봐도 비교가 돼도 그냥 답이 나오죠. 자, 결론적으로 인천이 바닥이네요. 얘들은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위험하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심해야 돼. 여기 보세요. 자, 2006년이고 2020년인데 2014년. 자, 여기 보면 14년이 여기였고 좀씩 올라가다가 대부분 2020년부터 안타깝지만 1년 반 전부터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뛰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서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좀씩 차이는 있죠. 지방이 됐든. 자, 여기 보면 한 4억이나 됐겠네요. 대충 보니까. 그러던 게 이제 한 5억 좋아요. 이때 이제 5억 했던 게 지금 10억을 돌파했고 거의 15억까지. 정말 무섭지 않아? 이렇게 뛰었어요. 이 그래프는 아마 서울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3배 뛴 곳 없어요. 한 2배. 여기서부터는 3배 뛰었죠. 이제 2013년 바닥장부터는. 이건 대구나 부산입니다. 이제 금융 불균형, 부동산 심각하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 이게 부동산이에요. 이게 주황색이. 제일 많이 이거 100이 넘어가게 되면 불균형에서 거품 최대치를 뜻하는데 이미 부동산이 아주 위험하고요. 주식은 많이 뛰기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왜? 우리나라 주가가 다른 나라보다 저평가된 건 있으니까. 그래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뛰었고 아직은 선진국 지수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안타까운데 여기 보세요. 잘 막는 듯 하다가 1200명대로 확 어제 오늘 지금 계속 뛰고 있는.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요 집값 안 잡혀요. 왜? 다른 나라도 계속 뛸 것이고 뭐 금리 인상 하겠습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빨리 이거 막았으면 좋겠어요. 자, 경기도 1년간 폭등 지역. 자, 잡으세요. 늦게 뛰는 고양시가 지금 제일 많이 뛰었어요. 이런 데 잡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입지도 안 좋아요. 김포 45. 집값도 많이 뛰었는데 GTX D 해달라고 막 플랜카드 걸고. 지역 이기주의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44 엄청나게 뛰었죠. 얘들이 지금 1, 2, 3등이에요. 1년간. 남양주 물론 이것도 있어요. 그동안 1년 동안은 폭등했는데 그 전에 안 뛰어서 뛴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 시흥, 용인, 광주, 양주, 의왕 거의 뭐 도찐개찐. 경기도 여기 색깔별로도 나와 있죠. 이렇게 서울이라면 여기 보시면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지금 건사년에서 무려 엄청나게 뛴다라고 지금 나오죠. 1.5, 1.6, 2.3 평균적으로 5%, 6%까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뛴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기관에서 연도별 전국 주택 분양 승인 전망. 자, 2018, 19, 20, 21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이렇게 돼 있지만 왜 이렇게 늘어나냐면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분양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승인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폭등론자들은 분양 물량이 적다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과거 자료 가지고 자꾸 집값 부채질하는 거야. 그런데 서울은 다를 수가 있어요.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을 승인 잘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적을 수가 있어요. 서울은 적으니까 폭등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서울은 영원히 물량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땅이 좁으니까. 만족시키려면 그린벨트 다 풀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재건축 재개발은 있는 집을 부숴갖고 건물 짓는데 무슨 만족을 시키겠어요? 절대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가 없죠. 자, 그렇지만 2012, 13년에 제일 많이 빠진 데는 강남이고요. 그 다음에 한강이에요. 서울이 제일 많이 빠졌다고요. 경기도보다 더 빠졌어요. 왜? 비싸니까. 경기도가 빠지면 서울도 빠집니다. 잊지 마세요. 지방이 빠지면 경기도 빠지고 경기도 빠지면 서울도 빠진다고요. 항상 상호 보완. 더 빠지냐 덜 빠지냐 차이지. 자, 건사년이 아무튼 올라간다고 전망을 했는데 끝으로 집값 폭등했는데 매매 전세가는 상승 지속 흐름. 여기 보시면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이게 지금 매매가고 이게 전세가인데 여기 한번 확대시켜 봤어요. 임대차 3법이라는 어설픈 제도를 미리 함으로써 같이 뛰어버렸네요. 이게 안 좋은 그래프예요. 둘 다 뛰면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매매가가 빨리 꺾이거나 전세가가 꺾이거나 하나라도 꺾여줘야 대세하락으로 가는데 지금 평행사변형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 자, 이제 집이 왼수네요. 이 젊은 층들 지금 대출 받는 거 보세요. 이거 엄청나죠. 완전 핏더미에 깔리는 모습. 우리 젊은 층들이 조금 건전하게 잘 돼야 나라가 발전하겠죠. 앞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줄 요소는 정부 정책, 해외 집값, 코로나 상황입니다. 거품이
정점으로 치달은 상황이라서 설령 1, 2년간 더 오르게 두더라도 하락장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